네, 어느덧 태양의 후예 5번째 시간입니다. 후반부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열도백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암호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를 좀 더 확대해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태양의 후예라고 선정을 했는지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이전에 드라마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한국 드라마인데, 다양도 호이, 송혜교 나오고 했던 송송 커플 이야기 나왔던 그 드라마를 연상하실 수 있을 텐데, 그 드라마 때문에 태양의 후예라고 붙인 건 아니고요. 일본에 있었던 열도백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 단어가 떠오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일단 열도백제에 대한 설명을 좀 요약을 했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이전에 쓰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나 할 텐데, 그게 뭐냐면 야마토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야마토웨라고 한자를 쓸 때 대화라고 쓰는데, 전혀 이 읽는 방법이 일치하지가 않아서 그동안 왜 대화라고 쓰고 야마토라고 읽었을까? 물론 이제 야마토가 먼저 있었고 뒤에 이제 대화라는 한자를 붙였기 때문이긴 한데, 그래서 야마토의 기원이 뭔가 했을 때 이제 기존의 이론을 제기하신 분들 중에 이기훈님이 말한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저도 이제 그것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야마토는 예모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대다. 그래서 예모토가 야마토가 됐다. 이렇게 이제 저도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도백제를 지배하고 있었던 지배층들은 하나같이 예족이었다. 예맥족, 예족. 다시 말해서 한반도에서 넘어간 우리들의 조상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펼쳐놓은 시대를 이제 열도백제의 시대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기적으로는 언제냐? 일본을 시대 구분을 할 때 고대 시대 구분 중에 이제 고분 시대가 있어요. 고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야마토 시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헤이조교 시대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열도백제 시대는 언제를 얘기하냐면 바로 그 고분 시대와 야마토 시대가 중첩되어 있는 5세기부터 8세기 사이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열도백제 시대는 5세기부터 8세기 사이에 있었던 일본 열도 땅에서 이루어졌던 백제인들의 세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를 뒷받침하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일본의 식자들, 일본의 연구자들이 보는 시각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시대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한반도를 지배했던 식민사관이나 황국사관을, 물론 그 백그라운드를 여전히 일본 학자들은 갖고 있지만 젊은 층에서는 조금씩 이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본 측 연구자들의 시각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측에 적어놓은 첫 번째, 일본의 야마토 시대의 중요한 인물인데 그게 누구냐면 유리하쿠다. 유리하쿠 천황이다. 유리하쿠 천황이 왜 중요하냐? 유리하쿠 천황 때가 되면 이전까지의 그냥 지방 분권화되어 있던 중앙집권이 아닌, 그러니까 다수의 왕들이 존재했던 그게 소국의 왕들이죠. 지금으로 치면 뭐 거의 군 단위의 군수가 왕인 거죠. 그런 시대에서 한두 명의 이제 중앙 집권화 되어가는 대왕의 시대가 등장을 하는데, 그때가 이제 유리하쿠 시대다.
이렇게 일본 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그걸 좀 더 세분화하면 대왕 혼자서 지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호족들, 귀족들이 같이, 그래서 대왕과 귀족의 시대를 이제 야마토 시대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어서 거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단지 이 유리학교가 누구냐? 이제 한국 쪽에서 보는 시각 중에는 유리학교가 바로 그건 곤지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서 그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본의 식자들 사이에 백제라고 하는 나라가 한 차례 멸망한 시기가 있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한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 이 야마토 시대의 시점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거는 맞습니다. 전적으로 맞아서 요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보족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일본의 고대 역사서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지키라고 하고 또 하나는 니혼쇼키라고 하는데 합쳐서 기기라 그래요. 기기. 예. 근데 고지키가 먼저 나와요. 거의 같은 시점인데, 그런데 고지키라는 역사서는 언제 나오냐면 700년대에 나와요. 굉장히 늦게 나옵니다. 이미 사람들이 그러니까 삼국시대가 끝난, 한국은 삼국시대가 끝난 시점에 나와요. 그러니까 712년에 고지키가 나오고 720년에 니혼쇼키가 나오는데, 그것을 신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관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편찬해낸 역사서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거나 또는 사실을 많이 변조했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려운데, 또 하나의 역사서적이 있어요. 그 후에 나온 건데, 가마쿠라 막부 시대에 나온 건데 샤크 니혼기라는 게 있어요. 해석 일본기. 예, 그러니까 좀 먼저 있었던 역사서를 좀 해석해 놓았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일본의 천황 중에 이제 오진텐노 때부터가 이제 한반도에서도 보는 견해가 이제 제대로 된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다 조작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거든요. 그 오진텐노 15대 천황이 될 겁니다, 아마. 그때 한 10여 대 연결되었던 왕통이 혈통이 단절되는 시점이 와요. 그게 언제냐면 이제 유략 부레츠 텐노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유략나 부레츠 때는 사람들의 견해가 뭐냐면 굉장히 난폭한 천황조였다. 그리고 부레츠 때에는 이제 혈통이 끊긴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 천황가에서 만세 일계라고 하는 혈통이 계속 연결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오진조의 또 다른 아들을 통해서 5대째 해당되는 손자가 바로 게이타이 천황이다. 일본의 26대 천황이거든요. 이때부터가 이제 역사서에서는 기록이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보는데, 일본도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고, 더더구나 한반도에서는 개체천황부터가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보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열도백제, 반도백제를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생소한 단어거든요. 열도에도 백제가 있었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거를 일본 사람한테 얘기해 버리면 완전히 대노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얘기를 제가 좀 하다 보면 이해할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조금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 스토리의 요약은 이래요. 그러니까 일본 학자들도 인정하듯이 1차 백제가 멸망한 시기가 언제냐면, 그게 이제 광개토대왕 때 390년대 말, 광개토대왕 때 광개토대왕이 일본까지도 점령하려고 이 한반도 전체를 휩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백제가 신라와 연합해서 고구려를 침공을 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백제를 점령하고 신라도 신라의 도움을 요청을 받아서 내려오긴 했어도 어쨌든 한반도를 전체를 점령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백제를 완전히 거의 없애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백제는 두 개의 백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소선호라고 하는 여인이 두 아들이 있었단 말이죠. 온조와 비류가 있었죠. 둘째 아들이 온조인데, 온조는 지금의 한강유역에다가 백제를 건설했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인 비류는 그보다 밑에 쪽인 지금의 미추홀, 인천 지역, 그리고 나중에 가면 충청도 지역에서 이제 그 거점을 마련을 하는데, 이 광개토 대왕이 내려왔을 때 둘째 아들은 항복을 해버렸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끝까지 버티면서 그 왕통, 다시 말해 지도층들이 대거 400년대 초반, 300년대 말 400년대 초반에 일본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제가 보는 견해는 이때가 이제 야마토 시대가 시작되려고 하는 시점의 초입 부분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때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이후에 등장하는 바로 이 곤지라는 인물이에요. 여곤이에요. 부여곤. 곤은 한자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백제 왕통을 이해하는 암호가 있다. 암호에는 날일자가 있고 아들 자자도 있지만 이 비교하다 할 때 비자가 있다. 그래서 이 두 자를 합친 게 곤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 두 자를 합친 곤입니다. 뜻은 태양에 견줄만 하다, 이 뜻이에요. 태양에 비유할 만하다. 굉장히 큰 이름이죠. 그래서 곤을 붙일 때는 맏아들, 그리고 가장 우수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곤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400년대 중반에 이제 이미 일본에서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권력을 갖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계로왕 때 형이 계로왕이에요. 계로왕 때 이제 그 사신을 중국 쪽에서 보내서 일종의 권력의 핵심이 자신들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좌현왕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중국 서적에 사료에 그렇게 나옵니다. 좌현왕이 되었다. 여곤이 이제 좌현왕으로 임명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대장군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일본의 5왕을 임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뭐 대장군의 이름은 진동대장군, 안동대장군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대장군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좌현왕과 비슷한 건데, 그러면 이제 중국이 인정하는, 대내외적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다른 일본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그 순위에서 그 탑 순위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여곤이 형을 동원을 해서 이제 중국 측에 자신이 좌현왕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는 시기가 450년대, 60년대거든요. 그래서 460년대가 되면 이제 부여곤이 이제 일본으로 넘어오다가 이제 무령왕이 탄생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어쨌든 이 소국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일본 열도 땅의 지배 체제, 다시 말해서 그냥 군 단위의 수장이 왕으로 이제 군림하는, 그래서 왕이 굉장히 많은 거죠. 100명도 넘고 막 이런.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로 통일해 나가는 초반부에 누가 있냐면 바로 곤이 있다, 여곤, 부여곤. 이게 이제 근데 그의 이름이 지금 나온 것처럼 해와 견줄 만한 큰 이름이에요. 근데 이 여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 여곤의 아버지는 비유왕입니다. 비유왕. 근데 비유왕은 아들이 여럿 있어요. 백제에서 무려 2명의 왕이
탄생을 하죠. 그의 아들이 게로예요. 게로가 475년에 한강유역에서 장수왕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 동생이 문주가 이제 그 수도를 공주로 옮기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둘 다 이 비유왕의 아들인데, 여곤도 그 비유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여곤은 일본 열도 땅에서 지배층이 되어서 이제 통일 왕국을 만들기 시작하는 야마토 정권, 다시 말해서 예모토 정권, 예족이 기반이 된 정권을 만들기 시작하는 인물이 바로 곤지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인물인데, 그 키워드에 바로 날일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키워드에 이 날일, 그리고 비교하다 비, 그래서 이제 태양에 견줄 만한 사람이 바로 여곤이에요. 그래서 여곤이 이제 이 야마토 정권의 이제 초반부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백제에서 비유류 백제가 멸망하면서 이제 대거 지배층들이 이제 일본 땅으로 넘어오는데, 어디로 오느냐? 그때가 이제 400년대부터인데, 그때는 어디로 들어오냐면 지금의 오사카 지금의 남바, 도톤보리 관광지로 유명한 거기 나니와궁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동진에서 지금의 아스카, 고대 도시인 아스카 지역에 정착하면서 이제 세력 다툼을 하는 가운데 이제 야마토 정권의 1인 지배 체제, 다시 말해서 천황 시대가 서서히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제 400년대 전까지는 어디에 주로 살았냐면 초기에 큐슈에서 정주했던 반도에서 넘어왔던 유민들이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의 교토 북부에 있는 비와호 주변에서 이제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를 이제 초기 백제계 선준 정착지라고 저는 보는데, 근데 그 정착지에는 백제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그 북쪽에서 내려왔던 고구려 신라 가야의 유민들이 혼재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권력 다툼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방색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제 2차로 넘어오는 400년대에 오는 백제계의 왕통들은 그리로 가지 않고 지금의 오사카 만을 통해서, 세토나이카이를 통해서 오사카만에다가 이제 나니와궁을 만들고, 그러면서 서서히 더 동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곤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일본 가서 보면 그 중간 지역에 곤지의 사당이 있어요. 진자가, 신사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위치하게 된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산을 넘으면 지금의 나라 분지가 나오는데, 이제 이 나라 분지 남쪽에 야마토, 지금의 이제 아스카 지역이에요. 아스카 지역은 지명이 여러 개 있는데, 사쿠라이도 있고, 그다음에 가시하라도 있고, 왼쪽으로는 가츠라기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 지역에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0년대 중반이 여곤, 다시 말해서 게로왕의 동생이자 비유왕의 아들이 이제 예모토 정권의 초반부를 진행을 하는 시점에서 이제 권력이 하나로 집중이 되는 중앙집권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 이제 그 여곤의 아들, 첫째는 자기 형의 게로왕의 아들인 무령왕이 이제 461년에 지금의 조그만 섬이었던 가카라시마 강나도에서 태어나서 이제 나중에 25대 무령왕으로 되거든요. 백제, 반도 백제입니다. 충청도 백제의 무령왕이 되는데, 그 25대 무령왕 쪽에 일본은 그럼 누가 왕이냐? 그의 형제, 다시 말해서 곤지의 또 다른 아들인 게체천왕, 게이타이 텐노 26대 천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수도 거의 비슷하게 나중에 일본에서 일본 역사서를 만들 때 그 대수도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26대 개체천왕과 25대 무령왕,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무령왕과
일본에 있었던 열도 땅에 있는 개체천왕은 그 아버지가 곤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혈통이 일본의 천황가의 혈통은 백제인이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성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람들 보면 무령왕의 아들은 26대 성왕이죠. 성명왕이라고 하는데 유사하게 개체천왕의 그 다음 때도 반도백제는 성명왕이듯이 일본은 흠명왕입니다. 흠명왕. 그래서 김매라 그러는데 29대 왕이 되는데 그래서 성명왕 쪽에 일본의 카운터파트는 김매. 둘 다 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성명왕 다음이 이제 그 아들이 위덕왕이잖아요. 위덕왕인데 그때 위덕왕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잠깐 등장하는 해왕이나 법왕 때 일본은 누구냐면은 비다츠하고 조메이 다시 말해서 민달천왕하고 서명천왕 쪽가 되거든요. 근데 이 민달천왕하고 서명천왕이 그때 무슨 일을 하냐면 일본 땅에다가 백제궁을 건축을 해요. 이상하잖아요. 일본인이 왜 백제궁을 건축? 일본인이 아닌 거예요. 한국 사람인 거예요. 이 백제인인 거예요. 우리 조상인 거예요. 예족인 거예요. 그 민달천왕하고 서명천왕은 특히 지금의 가시하라 지역에다가 백제궁을 대대적으로 건축을 합니다. 나중에 그 백제궁과 백제사는 이제 해체가 되어서 이제 저쪽 위쪽에 있는 비와호에 있는 그 히코네 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거기 건축할 때 여기 썼던 백제궁, 백제사에 있었던 돌들을 그리로 옮겨가서 히코네 성의 깃반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달천왕과 서명천왕은 다 백제인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김매, 흠명천왕이고 흠명의 아버지는 개체천왕이고 그 개체천왕은 무령왕과 형제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버지는 곤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곤지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한자에서 나온 것처럼 해와 견줄 만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곤지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백제를 열도 백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암호가 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통일 왕국이 되어가는 야마토 정권을 만들어가는 백제인들이 열도 백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속에 순수왕통을 이해할 수 있는 암호, 오늘의 암호는 이겁니다. 특히 빨간색으로 표시한 희고. 자, 이 희고는요. 여기서 왔어요. 희고, 태양의 아들,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를 한 단어로 바꿔버리면 이게 돼버려요. 희고. 그래서 이 희고가 이제 일본 역사서에 계속 등장합니다. 초반부에도 등장하고 고직기나 일본서기에 보면 이 희고가 등장하면 저것은 백제왕통의 순수혈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지명이 나와요. 그 지명이 뭐냐면 이 밑에 나오는 오시사카예요. 오시사카인데 이 오시사카가 이제 나중에 되면 그러니까 앞판이었는데 나중에 되면 인판으로도 읽어요. 이거 둘 다 오시사카로 읽어요. 오시사카. 근데 이 오시사카 어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잖아요. 오시사카 바로 이 백제 무령왕 25대 무령왕이 그의 카운터파트인 일본 측 카운터파트 형제죠. 그러니까 개체천왕한테 이 스다하치만궁에 있는 지금 있는 그 민물 화상병을 선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기록을 한 내용이 이제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계민년 8월달 백제대왕 연에 이 오시사카 궁에 있었던 남제왕에게 보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오시사카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전에는 이게 오이사카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변해서 이제 오시사카가 되는, 원래는 오시사카가 맞는 거예요. 오시사카 궁에 있었던 남제왕, 이 남제왕이 누구냐면 바로 개체천왕이거든요. 개체천왕에게 백제대왕, 다시 말해서 무령왕이 기민년 8월 달에 오시사카 궁에 있을 때 이것을 만들어 보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암호 단어가 여기서 풀립니다. 이 오시사카 그리고 또는 이걸 인자를 써서 인판 또는 앞판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사카예요. 사카가 굉장히 많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야사카 진자라고 있어요. 야사카 교토에 가면 있는데 야사카 진자는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사카가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언덕.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단어는 오사카죠. 오사카. 근데 이제 사카 여러 개가 있어요. 야사카는 벌써 8사카인데 8사카가 결국은 8이 들어가면 많다는 뜻이에요. 야오요로즈, 하치망구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많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 야사카를 비롯해서 오사카도 있지만 오사카도 있어요. 남자 사카, 메사카도 있어요. 여자 사카, 스미사카도 있어요. 묵사카 이런 식으로 사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특히나 이 오시사카가 어디냐면 지명이에요. 지명인데 지금 사쿠라이시 밑에 쪽 국도 번호를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이 비스듬하게 내려가는 언덕길에 이 오시사카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남제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게치천왕이 이 후미진 곳이에요. 굉장히 후미진 곳에 게치천왕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 게치천왕은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메인스트림은 어디였냐면 거기서부터 서쪽에 있는 아스카 벌판이거든요. 거기에 살지 못하고 이 언덕배기 있었다. 이 말은 이 당시에 아까 초반부에 얘기한 이 일본 학자들도 얘기한 이 야마토 시대에는 다수의 왕들의 시대에서 이제는 대왕과 귀족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귀족들의 그 힘이 너무 센 거예요. 호족들이요. 대표적인 호족들 하나둘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호족들 가츠라기, 그 다음에 오토모, 그 다음에 모노노베, 나중에 가면 이제 이 대표 호족이 되는 소가, 뭐 이외에도 뭐 많습니다. 그런 호족들이 이 한 명의 대왕을 이제 세움에 있어서 자신들의 권력 다툼이 이 아스카 지역에서 워낙 광범위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이 순수 혈통 백제 왕통들은 어디에 쪽에 있었냐면 언덕 쪽에 있었다. 특히 오시사카. 그리고 이제 오시사카 가보신 분은 알지만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오미와 신사가 있고 그 위쪽에 이제 이소노가미가 있거든요. 다 그 미와산이라고 하는 언덕배기에 있어요. 동쪽 산 쪽에 있어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나라로 도착하는데 나라도 역시도 보면 흥복사나 가스가타이샤 그리고 동대사 다 동쪽 언덕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백제 왕통의 순수 왕통들은 이 언덕을 기준으로 많이 살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제 왕통이 이 일본 열도에서 열도 백제를 이루어 나갈 때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단어는 지난 시간에는 이 날일자였지만 날일에서 이제 일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고 날일자에서 히코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얘기한 히코가 나오는 거고 날일자에서 이 비유 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날일자에다 아래 하자를 붙이면 쿠사카라 그랬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오늘은 이 여곤이 시작한 통일왕국 다시 말해서 야마토 시대를 시작하는 이 곤에서 시작해서 이 여곤의 왕통 혈통인 이 히코 또 오시사카라고 하는 또 오키나가라는 또 이 지명도 나오고 인명도 나오는데 요 사람들 오키나가나 오시사카의 사람들 히코누시히토, 히코히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백제 왕통의 순수 혈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도 백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면 힘드시니까 열도 백제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요약을 해드립니다. 자, 일본 땅은 열도 백제를 열어간 사람들은 백제인들이다. 그리고 현재 일본이란 나라를 만든 사람들도 백제인들이다. 시작 지점은
AD와 BC를 가르는 시점에 이미 반도에서부터 사람들이 넘어왔고, 그리고 이제 서서히 그룹을 이루면서 이제 민족 단위로 백제계, 뭐 고구려계, 신라계, 가야계 민족 단위로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살기 시작하냐면은 지금의 교토 북부 지역인 이 비와호 주변에 살은 이유는 그 북쪽에 트루가라는 항이 있다 그랬잖아요. 또 서쪽에는 이즈모라는 항이 있고, 이 이즈모나 트루가에 도착한 신라계 그리고 가야계, 고구려계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집결하냐면 지금의 교토 북쪽에 있는 오미, 다시 말해서 이 오츠, 이 비와호 주변에 모여 살고 있었는데, 광개토도형이 한반도를 휩쓰는 시점인 300년대 말, 400년대 초반에 대거 이제는 이제 백제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오사카 지역에 집결해서 살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 여곤이라고 하는 인물이 핵심 세력이 되어서 이제 야마토 시대를, 예모토 시대를 이끌어가는 초반부에 이제 여곤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이후에 이제 한반도 백제에 있었던 왕통이 계속해서 이제 이 오사카 지역, 아스카 지역의 왕들을 세우면서 백제는 반도에도 있었고 열도에도 있었다. 그리고 그런데 단지 이 용어만, 한반도에 있었던 백제는 그냥 백제지만 일본에 있었던 백제는 백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 통일되는 언어는 바로 이 야마토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백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인물은 바로 여기 아베 노부유키라고 하는 이 식민지 시대의 마지막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가 한 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 땅에는 훌륭한 역사가 있는데 그거를 자신들이 다 망가뜨렸는데 그거를 다시 찾을기까지는 100년은 더 걸릴 거다. 이 말을 했다는 말에 유의를 해야 돼요. 그 정도로 한반도의 역사는 특히 이 반도백제 그리고 이 일본 열도 땅에서 이루어 놓은 이 백제인들의 역사는 완전히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땅에 열도백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얘기를 해도 쉽게 말해서 씨알이 먹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이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이 한국에 있는 분들은 일본 얘기만 하면 열이 받쳐요. 일본 얘기만 하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접근이 안 돼요. 그 설명을 하면 거기에 조금이라도 일본에 대한 얘기를 연결을 시켜버리면 우리 혈통하고 굉장히 싫어요. 더더구나 싫어하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죠. 만약에 일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엄청난 이제 반감과 또 반대의 여론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유튜브라는 공간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열도백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태양의 후예 5번째 후반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한 서너 번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열도백제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전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